1537년 축축하고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어느 가을날 한 남자가 피비린내 나는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한로.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왕을 대신해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손에 죽어나간 충신들의 원혼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는 결국 한 사발의 사약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친딸에게 저지른 끔찍한 비밀까지 오늘 그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이야기의 끝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진실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조정의 대신들조차 왕의 안색보다 김한로의 심기를 먼저 살폈고 길가의 아이들마저 나라의 주인이 중종이냐 김한로냐 하고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집 앞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수많은 충신과 반대파들이 목숨을 잃거나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났고 조선 팔도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공포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의 권세가 이토록 허무하게 한 사발의 독주로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일개 신하가 어떻게 감히 왕의 권력을 뛰어넘어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철옹성 같던 그의 권력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잔혹했던 권신, 김한로의 화려한 성공과 비참한 최후, 그 피로 물든 이야기의 첫 장을 지금 넘겨보겠습니다. 1481년 조선의 심장부인 한성에서 태어난 김한로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을 넘어 그는 권력과 학문의 정점에서 태어난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고위관직을 지내며 조선의 정치를 움직이는 핵심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조참의를 지낸 김운이었고 작은아버지 김전은 훗날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당대의 거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형제가 조선 최고의 석학으로 칭송받던 전필제 김종직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김한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치와 학문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날개를 물려받은 셈이었습니다. 가문의 후광이 아니더라도 김한로의 재능 자체는 실로 눈부셨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드러냈고 1501년 20살의 나이로 진사시험에 가볍게 합격했습니다. 이후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은 그는 마침내 1506년 중종이 즉위한 해에 치러진 별시문과에서 장원급제라는 최고의 영예를 차지합니다. 장원급제는 단순히 시험 합격을 넘어 전국의 수많은 인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그는 스스로 장원급제자들의 모임을 주도할 만큼 자부심과 리더십이 넘치는 젊은 인재였습니다. 그의 앞날에는 오직 탄탄대로만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의 폭정이 막을 내렸지만 새로운 왕중종의 시대는 불안정했습니다. 왕권은 미약했고 반정을 이끈 공신들의 힘이 조정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김한로는 홍문관과 사간원 등 왕의 최측근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한로는 날카로운 식견으로 나라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패기 넘치는 관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거침없는 언변으로 대신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언변 뒤에는 서늘한 공격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이미 그를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괴물의 첫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러던 1519년 조선의 정치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피바람, 바로 김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을 외치던 젊은 선비 조광조와 그의 세력들이 보수적인 훈구파 대신들의 반격에 의해 하루아침에 숙청당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김한로 역시 조광조와 뜻을 같이 하던 개혁파의 일원으로 분류되어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머나먼 유배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용이 하루아침에 구렁텅이로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혔고 그를 따르던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그의 손목을 감았을 때 김한로는 자신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던 정적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습니다. 이 치욕과 분노를 언젠가 반드시 몇백 배로 갚아주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유배지의 혹독한 생활은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그의 정신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특히 남권과 심정, 이 두 사람에 대한 원한은 그의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권력에 대한 갈망과 지독한 복수심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기미가 중종의 첫째 딸인 효혜공주의 남편, 즉 부마로 간택된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김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적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왕의 사돈이 되는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522년 왕실의 사돈이 된 덕분에 김한로는 마침내 지옥 같던 유배지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밟은 한양의 땅은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권력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그는 두 번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정으로 복귀한 김한로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제학을 시작으로 대사원, 이조판서 등 권력의 핵심 요직을 마치 자신의 자리인 양빠르게 차지해 나갔습니다. 왕의 사돈이라는 막강한 배경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려는 목소리는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다시 손에 쥔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오만함이 흘렀고 그의 정책은 사적인 감정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가차없이 찍어냈고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히면 누구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주의 조정은 점차 공포의 그림자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도를 넘는 권력 남용과 횡포는 또다시 대신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의 오랜 숙적인 남권과 심정 그리고 이양 등이 힘을 합쳐 김한로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탄핵에 나섰습니다. 왕의 사돈이라는 방패도 이번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종 역시 그의 오만함의 등을 돌렸습니다. 1524년 김한로는 복귀한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유배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번 유배지는 경기도 풍덕군. 첫 유배지보다 한양에서 가까웠지만 그가 느끼는 절망감은 비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두 번의 연이은 실패는 그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반드시 내 적들의 피로 강을 만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유배지에서 그는 낮에는 학문을 가르치고 책을 쓰며 군자인 척했지만 밤에는 비밀리에 사람들을 만나며 치밀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민수천과 심원경 같은 젊은 선비들이 그의 편이 되어 밖에서 그를 변호했고 그는 유배지라는 감옥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치판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이 승천하기 전 깊은 연못에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1527년 김한로가 유배지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그때 그에게는 하늘이 내린 것과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의 가장 큰 정적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남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복수의 길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이 저절로 허물어지자
김한로는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들 김희와 며느리 효의 공주를 움직여 중종에게 자신의 석방을 간청하도록 했습니다. 공주는 아버지인 중종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고 밖에서는 그의 문화생들이 김한로는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다며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치밀한 압박이었습니다. 중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한로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 조정은 남권 사후에 구심점을 잃고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중종은 이 혼란을 잠재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김한로라는 다른 독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는 위험한 도박을 결심합니다. 1530년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난 김한로가 한양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젊은 시절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계산적인 냉혹함만이 섬뜩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귀환 소식에 조정의 대신들은 마치 저승사자가 돌아온 듯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복귀하자마자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복수의 칼날은 숙적 심정을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대사원 김근사와 대사관 권예를 조종하여 심정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들을 낱낱이 들추어내며 맹렬하게 탄핵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배지에서도 정치판을 설계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보여준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한로의 완벽한 시나리오 앞에 심정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한때 영의정까지 넘보던 권세가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쓸쓸히 유배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자신의 적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김한로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피해 숙청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1531년 김한로는 마침내 도총관, 예조판서, 대제학 등 군사와 외교, 학문의 최고 요직들을 동시에 차지하며 화려하게 권력의 정점에 복귀했습니다. 중종은 그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었고 이제 조정에는 감히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한로는 자신의 복수국을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충성스러운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당시 불안한 위치에 있던 세자의 외삼촌 유님과 손을 잡고 거대한 정치 세력, 이른바 대윤파를 결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왕실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쟁으로 교묘하게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수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과 같은 개혁 세력이었던 살인파에게 접근했습니다. 훈구파의 오랜 독재에 신음하던 살인파에게 김한로는 공공의 적을 함께 무찌를 동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살인파는 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훈구파를 제거하기 위해 결국 김한로라는 악마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왕의 신임, 세자 외척과의 연대, 살인파의 지지까지 김한로는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를 부를 칼이 들려 있었고 그의 살생부에는 다음 희생자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선에는 곧 역사상 유례없는 잔혹한 피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었습니다. 이제 김한로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살인, 세력과 대간들을 앞세워 마지막 남은 정적, 이항을 향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항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지만 이미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김한로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한로는 과거 이항이 저질렀던 작은 실수 하나를 찾아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대간들은 매일같이 이항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고 결국 중종도 김한로의 압박에 굴복하여 이항을 파직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과거 자신을 유배 보냈던 원수들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모든 정적을 제거한 김한로의 권력은 마침내 왕의 권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534년 우의정에 이듬해에는 좌의정의 자리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조선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헌부 정문에는 이런 내용의 익명서가 붙었습니다. 나라의 권력이 김한로의 손에 들어갔으니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는 백성들조차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한로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황, 채무택과 같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들을 신복으로 삼아 거대한 악의 축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김한로의 손과 발이 되어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옥사를 수차례 일으켰고,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정유삼흉, 즉 정유년에 나타난 세 명의 흉악한 간신이라 부르며 치를 떨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모두 마친 김한로의 다음 목표는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내세운 명분, 즉 세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칼끝은 당시 중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경빈 박씨와 그녀의 아들 복성군을 향했습니다. 1533년 동궁의 뜰에서 끔찍한 물건이 발견되면서 조선을 뒤흔든 희대의 조작 사건, 작서의 변이 시작되었습니다. 잘린쥐의 사체에 세자와 중전을 저주한다는 내용의 글이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김한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수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중종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감히 동궁을 저주한 흉악한 무리를 반드시 제 손으로 찾아내어 처단하겠나이다 라고 외치며 충신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한 편의 잔혹한 연극이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끔찍한 저주 사건을 조작한 배우는 바로 김한로와 그의 아들 김이었습니다. 그는 경빈 박씨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잡아들여 혹독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빈 박씨를 제거한다는 목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한로의 완벽하게 짜인 각본 앞에서 경빈 박씨와 복성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폐서인되었고, 총명했던 아들 복성군 역시 머나먼 땅으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사약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왕의 여인과 아들마저 그의 손에 제거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조선에는 그 누구도 김한로의 이름 석자를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의 권력에 반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호조 판서까지 겸임하며 나라의 돈을 제멋대로 주물렀고, 자신의 집을 금과 비단으로 치장하는 등 극도의 사치를 누렸습니다. 조선은 완벽하게 김한로 한 사람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그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끔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눈이 멀고 용모가 추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김한로는 그 딸을 몹시 미워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굶겨 죽이려니 딸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을까 두려웠고, 칼로 찔러 죽이자니 시체에 남을 흔적이 두려웠던 그는 결국 독사를 풀어 딸을 물려 죽게 한 뒤 변소에 갔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권력이 인간을 어디까지 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일화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김한로의 철권 통치에도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34년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바로 훗날 조선의 13대 왕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이었습니다. 이 늦둥이 왕자의 탄생은 조정의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렸고, 김한로의 운명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생이 없었기에 세자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 그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대한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김한로와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김한로는
처음에 문정왕후를 그저 아들을 낳은 평범한 여인으로 여기고 얕보았습니다. 그는 세자의 외숙부인 유님과 함께한 대윤 세력이 건재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그가 상대해온 그 어떤 정적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한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오빠인 윤원로와 동생 윤원영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 즉 소윤파를 조용히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한로가 경빈 박씨를 숙청할 때 자신의 아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알았기에 뒤에서 이를 묵인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김한로가 스스로 무너질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취한 김한로는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자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인 경원대군과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를 제거하기 위해 감히 중전패위라는 역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이 엄청난 정보를 입수한 문정왕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김한로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 급히 중종을 찾아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왕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자 문정왕후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전하를 오랫동안 곁에서 모셨는데 이제 신첩이 폐위될 몸이 되었다니 너무나 슬픕니다. 이어서 왕이 그 까닭을 추궁하자 그녀는 김한로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계략을 모두 고했습니다. 모든 것은 문정왕후가 치밀하게 계산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들의 생모이자 나라의 국모를 폐위하려 했다는 말에 중종은 격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아내를 위한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중종은 이미 김한로의 권력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진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한로를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었고 문정왕후가 그 완벽한 명분을 그의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중종은 즉시 도승지 양현에게 김한로를 탄핵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안 순간 그동안 김한로의 공포 정치에 숨죽이고 있던 모든 대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김한로의 편이었던 대간들마저 등을 돌리고 그의 죄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권력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밀명을 받은 대사헌 양형과 문정왕후의 친척 윤한인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들은 김한로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모를 폐위하려 한 죄를 강력하게 탄핵했습니다. 마치 터지기를 기다렸던 둑처럼 어제까지 김한로의 발밑에 엎드려 있던 수많은 신하가 앞다투어 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한로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며칠 시끄럽다가 잠잠해질 사소한 반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정적을 제 손으로 제거해온 그였기에 이번에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곧 중종이 자신을 불러 이 소란을 잠재워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종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의 탄핵 상소가 빗발쳐도 왕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제야 김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왕이 이제는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을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거듭되는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김한로는 모든 관직에서 파직당한 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에 비해 유배지가 비교적 가깝다는 이유로 대신들의 탄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정적들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김한로와 같은 대역죄인은 한시라도 한양 근처에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당장 사약을 내리시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김한로가 과거 정적들을 제거할 때 썼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그 자신이 그 방식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아마 유배지에서도 복귀를 꿈꿨을 것입니다. 과거 2번이나 지옥 같은 유배 생활을 딛고 화려하게 재기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그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537년 10월 27일 마침내 중종은 김한로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6년간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최강의 권신에게 내려진 너무나도 허무한 최후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인 갈봉현의 검은 옷을 입은 금부도사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들고 온 사약 그릇 앞에서 김한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과거 명나라의 한 점술가가 자신의 관상을 보고 부귀가 극에 달할 것이나 갈자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이용하고 결국 버린 중종과 자신을 이긴 문정왕후를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차가운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대한 권력자는 그렇게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김한로 개인의 죽음으로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카와 양자는 공개적으로 처형되어 시신이 거리에 내걸렸고 그의 나머지 가족과 일족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하여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에게 가했던 잔혹한 방식 그대로 그의 가문 역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잔혹한 권력자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문집 희락당고에 실린 시와 글들은 뛰어난 감성과 깊은 학문적 성찰을 보여줍니다. 훗날 한 학자는 그의 글을 읽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글만 읽으면 그를 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평소의 한 일과 비교하면 마치 물과 불처럼 서로 정반대이다. 이는 한 인간 안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김한로라는 거대한 악이 사라졌지만 조선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고 이는 곧 세자를 지지하는 대윤 세력과의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정쟁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결국 을사사화라는 거대한 피바람 속으로 다시 한번 휘말려 들게 됩니다. 이 모든 배신과 복수국 속에서도 진정한 우정을 보여준 이가 있었습니다. 김한로의 오랜 친구였던 김국만은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아첨하지 않았고 그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뒤에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남겨진 김한로의 가족들을 돌보아주며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한로의 일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라도 백성의 마음을 잃고 정당성을 상실하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둘째, 복수심에 사로잡힌 정치는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김한로는 복수를 위해 정치를 했지만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았고 결국 그 자신도 복수의 칼날 아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증오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역사는 말해줍니다. 셋째, 견제받지 않는 권력욕은 평범한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개혁을 꿈꾸던 총명한 관료가 권력의 맛에 중독되면서 자신의 딸까지 죽이는 비정한 독재자로 변해가는 과정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왕도, 신하도, 학자도 그 누구도 김한로를 막지 못했을 때 조선은 6년간 암흑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한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500년 전의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그의 방식은 오늘날의 정치에서도 여전히 발견되는 위험한 모습들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종실록의 사과는
권력을 잡은 뒤 변해버린 김한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금도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예전에 그를 아끼던 때와 비교하면 마치 다른 두 사람의 일 같다. 권력은 이처럼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한로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 비극의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한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교훈을 주는 소중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진실에 눈 감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역사가 남긴 교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